안녕하세요. 사연부스입니다. 살다 보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서러운 날,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하나에 목이 메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고도 낯설었던 관계, 피보다 진한 건 세월이라고, 원망보다 깊은 건 참아낸 날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느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란 게 그렇다. 단순히 사람 하나와 맺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함께 껴안는 일이다. 나는 23, 한창 철없고 예쁠 나이에 민수와 결혼했다. 민수는 한 동네 오빠였다. 중학교 때부터 나를 짝사랑했다는 그 말, 그 고백 하나에 얼떨결에 시작된 연애가 불과 8개월 만에 결혼으로 이어졌다. 우리 엄마가 너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셔.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는데 너처럼 씩씩한 며느리가 오면 좋겠다고 하셨거든. 그땐 그 말이 따뜻하게만 들렸다. 아니, 정확히는 그랬다. 그 말에 어깨 으쓱해지고 나름 뿌듯했던 기억도 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에 들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시작된 그 관계가 내 20년을 잠식할 줄은 그땐 정말 몰랐다. 시어머니, 영자 씨는 내게 늘 우리 민수 잘 좀 부탁해 라고 했다. 처음엔 그 말도 귀엽게 들렸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일 테니까. 하지만 결혼 첫날 집에 들어서던 그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작은 방 2칸짜리 시댁집, 장롱이며 침대며 곳곳에 아들의 흔적만 가득했다. 내 자리는 없었다. 신부인 내가 앉을 자리가, 심지어 놓을 이불조차도 없었다. 이불은 왜 가져왔니? 집에 있는 거 쓰면 되지. 아까워서 못 쓰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새 이불은 너희 나중에 독립하면 쓰고 지금은 그냥 있는 거 써.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독립이라니. 애초에 그럴 계획은 없었다. 결혼 전 민수는 나에게 분명히 말했다. 엄마 혼자 계셔서 신혼 초엔 같이 살되 2년 안엔 분가할 거라고.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 약속이 내겐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결혼 1년 차, 민수가 첫 월급을 시어머니 통장에 입금하던 날, 나는 알았다. 내 기대는 희망이 아니라 환상이었다는 걸. 엄마 혼자 집 지키는 거 불안하잖아. 너는 회사 다니니까 신경 못 쓰잖아. 엄마가 경제권 잡고 계시는 게 더 편하지 않아? 그 한마디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편하다니. 그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민수는 늘 그렇게 순했다. 아니, 순했다기보다는 무책임했다. 엄마에게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늘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라는 말로 나를 눌렀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이었다. 내 음식엔 늘 간이 안 맞았다. 고부간의 음식 취향 다름이야. 어디나 있는 일이라지만 그건 그런 게 아니었다. 된장을 이렇게 풀면 맛이 없지. 우리 민수 입에 맞게 끓여야지. 너는 너 먹고 싶을 대로만 하니? 이불은 어찌 개었니? 내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치더냐? 말끝마다 내자 붙이는 것도 꼭 어디서 배운 버릇이니? 시댁 어른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나를 하나하나 부숴갔다. 말투 하나, 발소리 하나, 설거지 소리까지도 참견하셨다. 가끔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대놓고 한숨부터 쉬셨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참 잘도 논다. 며칠 전에 나간 거 같은데 또 나간다니. 애는 안 가질 거니? 결혼한 지 1년. 나는 벌써 지쳐 있었다. 하지만 민수에게 이 말 한마디조차 꺼낼 수 없었다. 그래도 엄마인데 내가 좀 참아. 이 말이 입에 박힌 민수였다. 민수는 싸움을 피하려 했고 그 피함 속에서 나는 점점 고립돼 갔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아니, 갖고 싶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건 내 인생을 더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대노하셨다. 여자 몸이 그렇게 소중하면 왜 결혼을 했니? 민수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니?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 정말.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내 방 문을 열고 들어와 내 머리맡에서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 울거나 소리 지르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숨소리도 안 내며 앉아 있었다.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 나는 이 집에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다. 나는 직장을 다녔고 월세를 감당할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민수가 붙잡았다. 엄마도 변하실 거야. 조금만 참자. 우리가 둘만 사는 집 마련할 때까지만. 그 말, 또 그 말이었다. 둘만 사는 집. 민수의 그 말은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20년을 그 말 하나에 기대어 살았다. 결혼 1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시댁 2층에서 살았다. 처음엔 같이 산다는 개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분명했다. 우리는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것이었고 나는 그 집의 손님도 며느리도 아닌 존재가 되어갔다. 형식은 며느리였지만 실상은 일용직 가정부 같았다. 아침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집 안청소부터 해야 했다. 작은 먼지 하나만 굴러다녀도 시어머니는 내게 한마디 했다. 이래서 젊은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살림이 뭔 줄 몰라. 그리고 이어지는 푸념. 내가 너 낳았으면 진작 혼 좀 냈다. 그 말이 제일 아팠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이 집에선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시어머니에게 나는 속 터지는 며느리였고 민수에게는 그저 엄마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 민수는 늘 중간에서 나를 말렸다. 하지만 그 중간이란 건 결국 시어머니 편이란 뜻이었다. 왜 자꾸 부딪혀. 그냥 엄마 말에 내가 맞춰. 너도 알잖아. 엄마 성격이 어떤지. 그 말에 나는 답답해 미칠 것 같았다. 맞추는 게 하루 이틀이지. 맞추다 보면 결국 나는 없어지고 만다. 아이도 생기지 않았다. 둘 다 건강하단 진단을 받았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나에겐 임신이 두려움이었다. 시어머니는 그걸 나의 책임으로 몰았다. 내가 점쟁이도 데려와 봤다. 근데 그러더라. 이 집안에 들어온 여자가 사주가 세서 아들이 힘들다고. 그 말 듣고도 내가 아무렇지 않냐? 넌 정말 뻔뻔하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3일에 한 번꼴로 절에 갔다. 굿도 했다. 부적도 문 앞에 붙였다. 거기엔 굵은 붓글씨로 삼재극복, 태몽성취, 인연정화라 적혀 있었다. 난 점점 말라갔다. 몸무게는 45kg를 겨우 넘겼고 생리도 불규칙해졌다. 병원에선 스트레스성 호르몬 이상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민수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다. 조금만 참자. 엄마도 마음은 안 그런 분이야. 그 말이 이제는 내 귀에 멍청한 주문처럼 들렸다. 결혼 13년째. 결국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다. 더는 버틸 자신이 없었다. 이 집을 나가고 싶었고 민수와 단둘이 살고 싶었다. 아이를 가지면 분가도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임신이 됐다. 시어머니는 울며 나를 끌어안았다. 됐다. 이제 됐다. 우리 민수. 너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다 갚았다. 그 말이 그리 고맙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만큼은 나도 필요한 존재가 된 듯했다. 매일 한약이며 죽이며 챙겨주셨고 이불도 새로 깔아주셨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나를 대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출산과 함께 끝났다. 아들이었다. 민수의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었다.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 품에 안겼고 나는 젖병을 씻으며 밤을 지새웠다. 시어머니는 이유식을 만들고 나는 그걸 보고 배우라는 듯 바라봤다. 요즘 엄마들은 다 이런 것도 못해. 그래도 난 내가 우리 손자 낳은 거 참 다행이라 생각해.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아이를 낳아준 도구였고 그 아이를 뺏긴 엄마였다. 민수는 여전히 중간에만 있었다. 아이가 울면 엄마가 봐줄게. 너는 쉬어라는 말 대신 엄마가 더 잘 달래니까 그냥 맡겨라고 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베란다에 섰다. 그냥 서 있었다.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냥 나도 아이처럼 울고 싶었다. 그때 민수가 뒤에서 말했다. 너 왜 그러고 있어? 무섭게. 엄마가 보이면 오해하시잖아. 그 말에 무릎이 풀렸다. 오해할까봐 걱정된다고? 그게 전부라고. 난 그 순간 이 사람이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단 걸 확신했다. 결혼 15년째. 나는 파출부 일을 시작했다.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단지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다. 3시간, 4시간이라도 먼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게
이 집에서 숨죽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시어머니는 그 일도 못마땅해 하셨다. 집안일은 대충 하고 남의 집 일은 잘도 한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이 지경이 되게? 그 말에 웃음이 났다. 맞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 당신은 늘 그렇게 자신만 옳았다. 나는 그냥 운이 나빴던 거다. 결혼 17년 차.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다. 그 즈음 나는 이 집의 공기처럼 살고 있었다. 있어도 없는 듯, 말해도 듣지 않는 듯, 웃는 법도, 기대하는 법도 잊은 채 매일 아침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고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출근했다. 아이는 어느새 자라 엄마보다 할머니 말을 먼저 들었다. 엄마, 할머니가 숙제 먼저 하랬어. 엄마, 할머니는 반찬에 파 안 넣으라고 했어. 내가 만든 김치를 먹지 않았다. 내가 끓인 국은 짜다고 남겼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이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자고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틀어놨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화면이 때론 내 심장보다 더 뚜렷하게 뛰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내게 말했다. 우리 이 집 리모델링 하자. 엄마도 나이 들고 너도 불편하잖아. 우리가 위층으로 올라가고 엄마는 1층에 따로 계시면 서로 편할 것 같아. 나는 민수의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아니라 너도 불편하잖아라는 그 말에 17년 만에 민수가 내 마음을 조금은 들여다본 것 같아서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팠다. 그렇게 공사를 준비했고 나는 작은 기대를 품었다. 비록 완전한 분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 공간이 생긴다는 기대, 그 작은 희망이 오래된 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인테리어 업체와 도면을 함께 보고 가구 고르는 일에도 마음을 썼다. 오랜만에 나답게 살아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었다. 내 기대가 자라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왜 며느리가 이런 걸 다 정하니? 내가 이 집을 지켰는데 적어도 부엌 동선은 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애 방은 내 방 옆으로 하자. 밤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보려고 그래. 결국 나는 거실 옆 작은 방으로 밀려났다. 내 방은 창문도 없이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공간이었다. 도면은 결국 시어머니 손에서 바뀌었고 민수는 어차피 너는 낮엔 일하잖아.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편한 대로라는 말로 다시 중간에 섰다. 공사가 끝나고 이사한 첫날 밤 나는 아이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아이의 작은 손을 쥐고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부터는 엄마 옆에서 잘래? 아이는 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자고 있으래. 그 말은 칼날이었다. 조용히, 깊이, 정수리부터 찌르는 칼날. 결국 나는 그날 밤도 창문 없는 방에서 혼자 잤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공황이란 단어를 그날 처음 체험했다. 눈을 감으면 답답했고 눈을 떠도 막막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 감각. 그해 겨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다. 평소에도 약하셨지만 갑작스러웠다. 나는 울지도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만 건네다 밤이 되어서야 눈물을 쏟았다. 장례식 내내 민수는 내 곁에 거의 없었다. 시어머니가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단다. 민수는 어김없이 엄마가로 시작했다.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싫었다. 아버지를 잃은 내 앞에서조차 엄마가 먼저인 남편. 3일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무너졌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고생했지. 이제 됐다. 장갓집 냄새 나니까 옷은 바로 빨래통에 넣고 들어가.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웃었다. 울다 웃은 것도 아니고 미쳐 웃은 것도 아니고 그냥 허탈해서 웃었다. 엄마, 이젠 그만하세요. 진짜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을 꺼낸 건 내 인생 처음이었다. 그 짧은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17년이 걸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말대꾸니? 창갓집 다녀오더니 아주 버릇이 없어졌구나. 나는 그날 밤 민수에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민수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후 말했다. 그래. 나도 더는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그 말에 또 웃음이 났다. 모르겠다는 말, 몰랐다는 말. 그렇게 살면서 몰랐다면 그건 외면한 거다. 모른 게 아니라 알고도 피한 거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이혼했다. 아이는 민수가 데려갔다. 나는 아이를 붙잡지 않았다. 애초에 그 애는 내 곁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다만 나는 더는 내 삶을 잃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대노하셨다. 내 손자가 무슨 죄니? 내가 애를 포기해. 그 말도 상처였지만 더는 아프지 않았다. 이미 다 무뎌진 상태였다. 이혼 후 나는 서울로 올라갔다. 아주 작은 고시원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다. 39의 시작이었다. 늦었지만 처음으로 내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낯선 도시의 불빛과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니 오히려 마음은 덜 외로웠다. 창문 하나 없이 컴컴했던 시댁의 작은 방과 달리 고시원 방엔 햇살이 들었다. 창문이 있다는 게 그렇게 고맙고 눈물 나는 일이란 걸 그제야 알았다.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쉬었다. 아니,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웠다고 해야 할까?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동네 골목을 걷는 일상조차 나에겐 새로운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가 내 삶의 바닥에 따뜻한 담요처럼 깔렸다. 하지만 오래 쉬고 있을 순 없었다. 생계가 문제였다. 가진 돈은 많지 않았고 고시원비도 밀리면 바로 방을 빼야 했다. 그래도 이번엔 누구의 돈도 아닌 내 손으로 벌고 싶었다. 그래서 식당 일을 시작했다. 주방 설거지로 시작해 서빙까지 맡았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편했다. 사장님은 6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는데 내가 처음 일을 배우던 날 이렇게 말했다. 살다 보면 다 때가 있어. 그 때문에 다 아프고 그 때문에 또 버티는 거야. 그냥 오늘 하루만 잘해보자고 생각해. 그 말에 나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무엇인가가 꿈틀거렸다. 나를 향한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나는 매일 일하고 밤엔 도서관에 갔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나는 대학을 다시 가고 싶었다. 정확히는 공부라는 걸 해보고 싶었다. 결혼하면서 포기했던 대학 생활. 20살 그때 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바로 취업을 택했던 내 인생의 첫 포기. 그걸 되찾고 싶었다. 39, 늦은 나이였지만 검정고시 교재를 사서 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저녁 식당 마치고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앉아 책을 폈다. 처음엔 단어 하나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배움은 고통이 아니라 위로였다.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나였다. 1년 후 나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 작은 합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껴안고 울었다. 내 손으로 만든 나의 결과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위해서 한 것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그 즈음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2년 만에 문자였다. 단 한 줄. 아이가 엄마를 찾는다.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지금 아이를 만난다면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끌려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아이의 사진을 보게 됐다. 민수의 SNS였다. 아이는 많이 컸고 나를 쏙 빼닮은 눈을 하고 있었다. 아이가 웃고 있었다. 그 미소 하나에 숨이 멎을 뻔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자란 게 아니었지만 내 뱃속에서 10개월을 품었던 생명이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묻어둔 그리움이 새어나왔다. 다시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일주일을 고민했다. 결국 잘 지내니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가 답장을 보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한 줄 너무 짧아서 눈물이 났고 너무 따뜻해서 마음이 떨렸다. 민수와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아이를 보러 갔을 때 민수도 함께 있었다. 어색한 공기가 돌았지만 민수는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뭔가 많이 늙어 보였고 한층 말라 있었다.
그리고 그날 민수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했어. 엄마 말만 듣고 널 못 봤어. 지금도 매일 후회해. 그땐 내가 약했어. 그 사과가 늦은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든 고백인지. 민수는 40년 넘게 시어머니의 그늘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도 어쩌면 피해자였는지도 몰랐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내 품에 조용히 안겨 눈을 감았다. 8년 만의 품이었다. 그 품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을 제대로 느꼈다. 서울 생활 5년 차. 나는 지금 한 작은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다. 공부를 이어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누구의 시선도 아닌 내 두 발로 선 삶. 다시는 누군가에게 눌리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이었다. 복지관으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낯선 송장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영자,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몇 번이고 손을 망설이다가 결국 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손수 뜬 스웨터 한 벌, 마른 표고버섯 한 봉지,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글씨는 여전히 반듯했고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 편지를 읽었다. 지은아, 내 이름을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오랜만이구나. 너 떠나고 나서 많이 생각했다. 내가 뭘 그리 잘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만 치며 살았는지.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사실은 매일 했다. 혼잣말처럼. 그땐 내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 내 아들이, 내 손자가, 내 며느리가 다 떠날까봐. 그래서 더 세게 굴었고 더 억눌렀던 거야. 하지만 이젠 알아. 그게 사랑이 아니었단 걸. 그건 그냥 내 욕심이었어. 그 글을 읽는 순간 나는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다. 머릿속에서 20년의 기억이 흘러갔다. 그 모든 싸움과 눈물, 모욕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편지는 이어졌다. 언젠가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꼭 한번 밥을 대접하고 싶다. 내 손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먹여주고 싶어. 그땐 너무 많은 걸 너한테만 시켰지. 정작 내가 해준 건 없는데 말이야. 나는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떤 평온함이 있었다. 용서라는 건 결국 마음을 열었을 때 오는 거라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며칠 후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신호가 가고 낯선 듯한 떨림이 느껴진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내가 정말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다. 울음인지 놀람인지 모를 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진동처럼 전해졌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나는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늙으셨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허리는 굽었으며 예전처럼 팽팽하던 기세는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 눈 안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무너져 내린 자존심이 함께 엉켜 있었다. 미안하다. 지은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 그렇게 살게 만든 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쳤었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하나면 충분했다. 누군가의 진심은 말끝의 억양 하나에도 실리기 마련이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엄마라고. 내가 그렇게 질투했나 봐. 내 손자가 널 더 좋아할까 봐. 내 아들이 널 더 믿을까 봐. 멍청했지. 나는 엄마가 아니라 괴물이었을 거야.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2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결국 마주 앉았다. 말보다 더 깊은 이해는 결국 기다림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그날 깨달았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내게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짜지 않았고 너무 뜨겁지도 않았다. 딱 눈물 삼키며 넘기기 좋은 온도였다.
나는 그 국을 조용히 다 마셨다. 그 한 그릇 속에 미움도, 상처도, 미안함도 다 녹아 있었다. 우리 이제 서로 괜찮은 사람이 돼보자. 내가 며느리라서 미안했던 만큼 나는 시어머니로서 부끄러웠으니까. 그 말에 나는 살며시 웃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시어머니와의 화해 이후 나는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다. 그 무게는 결코 나를 짓눌렀던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다.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며 조여왔던 감정의 족쇄가 더 컸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자주 만났다. 시어머니는 내게 작은 손수건을 떠주시기도 하고 간혹 도시락 반찬을 싸서 복지관 앞으로 들고 오시기도 했다. 그 모습은 과거의 억압적인 시어머니가 아닌 외롭고 후회 많은 한 노인의 얼굴이었다. 지은아, 너는 참 인복이 있다. 그 힘든 시간 지나고도 이렇게 웃는 거 보면 말이야. 아니에요. 저보다 더 힘들었던 건 어머니셨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내뱉고 나서 나 자신도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을 말. 하지만 지금의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내 안의 상처를 감싸 안을 만큼의 여유를 지닌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혼도, 외로움도, 오랜 고통도 나를 부숴놓기만 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다지고 다시 세웠다. 민수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가끔 서울에 올라왔고 셋이 함께 밥을 먹기도 했다. 우리 셋은 더 이상 부부도 같은 가족도 아니었지만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돌았다. 어느 날 아이가 나를 바라보다 물었다. 엄마, 나 크면 누구 닮을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너는 너를 닮았으면 좋겠어. 아무도 아닌 너 자신. 아이도 피식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 애의 웃음이 내 마음에 닿는 걸 느꼈다. 예전엔 아이가 웃어도 그 미소가 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나는 이제 진짜 엄마였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제안을 받았다. 어르신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망설였지만 그간 검정고시와 대학 과정에서 배운 걸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 처음 강단에 서던 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는 누구의 며느리로,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 이름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계단에서 한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내 며느리랑 다시 못 만났는데 당신을 보니 내 딸 같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오래도록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그건 상상도 못한 위로였다.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도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자신을 다시 찾아야 진짜로 사는 거란 걸 나는 알았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또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지은아, 너 그때 말한 책 출간 제안 아직 생각 있어. 복지관을 통해 내 강연을 듣고 감명받은 출판사에서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고 했다는 것이다. 처음엔 주저했지만 나는 결국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은 이렇게 붙였다. 다시 나로. 책이 나오고 나는 작가가 되었다. 물론 베스트셀러도 큰 이슈도 아니었지만 내 이야기가 세상에 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점 한 켠에 진열된 내 책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23 그때의 나를 떠올렸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만 믿고 결혼했던 그 아이.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였다. 너 괜찮아. 결국 여기까지 잘 왔어. 그리고 얼마 후 또 하나의 반전이 찾아왔다.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작은 상자였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국문과. 그리고 이거. 상자 안에는 작은 팔찌가 들어있었다. 은으로 된 MIMOM이라고 새겨진 팔찌. 아이가 말했다. 엄마는 나한테 제일 멋진 작가야. 그리고 제일 멋진 엄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고 그 어떤 사과보다 깊었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온전히 엄마의 품으로. 80이 넘은 시어머니는 지금 작은 요양원에 계신다. 하루에 한 번 나는 그곳을 들른다. 치매 초기 증상은 있었지만 아직 이름도 기억하시고 내 손도 알아보신다. 그리고 여전히 손수건을 뜨고 계신다. 이거 내 손목에 맞게 짠 거다. 손이 이제 말 안 듣는데도 이건 자꾸 짜게 되더라. 예쁘네요. 어머니, 네가 그랬잖아. 따뜻한 건 손에서 전해진다고.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났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마저도 비꼬았을 텐데. 지금은 그냥 그 말이 고맙다. 나도 바뀌었고 어머니도 바뀌셨다. 상처는 흔적을 남겼지만 그 자리를 채운 건 결국 온기였다. 민수는 지방의 조그만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가끔 전화가 온다. 잘 지내냐? 라는 짧은 안부. 우린 여전히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며 살아간다. 아이도 이제 대학생이 됐다. 글을 쓰고 싶다며 나처럼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엄마처럼 말고 나답게요. 그 말이 그렇게도 좋았다. 아이는 나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자랑스러웠다. 어느 봄날 작은 북콘서트를 열었다. 내 책을 읽은 독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와 말했다. 지은 씨 얘기, 제 딸 얘기랑 너무 닮았어요. 연락 끊긴 지 오래인데 오늘 용기 내서 전화 한번 해보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이야기가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란 걸 다시 한번 실감했다. 사람은 누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상처받는다. 가장 가까워서 가장 깊이 박히는 말들이 있고 그 말들 때문에 오래 아프고 멀어진다. 하지만 또 그 울타리 안에서 가장 깊은 사랑도 피어난다. 다만 그 사랑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나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다.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글짓기 수업도 맡았다. 가끔은 내 책을 읽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조용히 조언도 한다. 그때 참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당신도 누군가의 주인공이에요. 내 인생은 절정에서 빛나진 않았지만 매 순간이 깊었다. 바닥까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누군가를 원망한 시간보다도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한 용기였다. 이제는 누가 내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나는 나로 살기까지 조금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그 길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안에 흐르는 따뜻한 봄바람 같은 감정이 일렁인다. 미움과 상처, 억울함과 분노,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남은 건 결국 사람이었다. 사람을 미워하다가도 다시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다가도 사람 덕분에 웃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니까. 인생은 때로 아주 먼 길을 돌아야 그 한 걸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긴 시간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신만의 삶을 다시 세우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사연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